금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곡괭이 장사랑 첨가제조 장사한 사람들이 한 분들이 돈을 벌었죠. 생성 AI 시대에 곡괭이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자, 오픈 AI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구글이든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 GPU 써야 된다. 하다못해 비트코인을 해서라도 쓰겠지.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 박사 저서 AI 전쟁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자 다 보면 AI에서만 이렇게 엄청난 이제 전문성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네이버에서 AI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이제 책임자 중 한 분이신 건 맞잖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네. AI 개발 속도가 정말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도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은데 현업에 계시면 어떤 기분이고 무섭게 발전 AI 기술 지금 현재가 이제 곧 있으면 곧 다음 주 4월이죠. 그렇죠. 어디까지 발전한 거죠? 네, 이게 제가 재작년이죠. 11월 말에 챗GPT 나오고 나서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워낙 전 세계의 충격을 주게 된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혁신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용자들이 AI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서 일반인들로 확 늘어나게 되면서 훨씬 더 이렇게 파급 효과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이후로 2월달, 3월달, 4월달 거의 하루 이틀 간격으로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차가 있다 보니까 새벽만 되면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에서 뭐가 하나씩 터져 나왔어요. 챗GPT, GPT-4, GPT-4인데 이미지 인식이 되고, 구글은 구글대로 뭐 나오고, 뭐 딥마인드 나오고, 또 다른 회사 뭐 나오고, 매일매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제가 왜 이 업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정도였죠. AI 기술 발전 이미 챗GPT 같은 생성 AI 쓰시는 분들 혹은 미드저니 혹은 달리 같은 것들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 쓰세요. 뭐 보고서 쓸 때, 업무 하실 때,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떤 영어로 된 외국어로 된 문서 요약 정리하실 때, 그럴 때 예전에 없을 때 뭐 하루 종일 해야 됐던 일들을 2, 3분 만에 그냥 처리해버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걸 보면은 실제로 많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하긴 했죠. 뭐 과거에 어떤 그 스마트폰의 오타 교정기나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 잠금 해제하거나 어떤 특정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밤 사이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출시할 때마다 정신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전 세계 국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회사라는 회사의 특성상 뭔가 성장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드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기술 자체의 파급력이 기술적 파급력, 경제적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AI라고 하는 기술이 그 특성을 고려하면 특정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 전용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생각만 했던 서비스를 되게 만드는 것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챗봇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챗봇이 예전에는 뭐 몇 마디 물어보면 되게 멍청했습니다. 멍청했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대화를 잘하거든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약간 녹아 있을지언정 뭔가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은 어지간한 전문가만큼 굉장히 양질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서비스는 과거에 없었는데 갑자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그런 서비스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캐릭터.ai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챗GPT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서비스고, 퍼소나 챗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상인물이 아니죠. 아인슈타인 챗봇 같은 걸 만들어서 마치 아인슈타인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평균 사용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래요. 사람들이 챗봇이랑 2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도 아니고. 요즘은 사실 사람 대 사람도 2시간 얘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런 어떤 몰입감을 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 기술이 가능해지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미국이 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제 센터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세계 1위 국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네. 어떤 얘기예요? 2020년 말 2021년 3월에 미국의 안전보장이사회의 AI 파트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최종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NSC AI 리포트였고요. 그때가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 넘어가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NSC AI의 의장이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의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 내 최고의 AI 관련 전문가들이 쫙 모여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른 얘기에 따르면 중국이라고 대놓고 명시적으로는 잘 안 해야 되는데 거기 중국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긴 해요. 미국이 지금까지 1위 국가 리더십을 많이 시켜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격차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저가 되는 기술은 AI일 거다. 그리고 이 AI가 AI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국방, 반도체, 양자, 우주 뭐 엄청 많을 거잖아요. 뭐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뛰어넘고 중국으로부터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의 어떤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AI 자체 기술을 최대한 경쟁력을 높여놓고 이 기술들이 모든 산업에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기술들이나 산업들이 미국 영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행정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보면 뭐 치포 동맹 같은 것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의 많은 공장들을 뭐 텍사스에 투자하도록 이런 조치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저의 여러 정책들의 기저에 사실은 이런 AI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AI 주권이 국가의 존폐를 결정한다고요? 센터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게 사실 국가의 존폐라고 보기보다, 왜냐면 국가는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AI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산업에 녹아들어서 촉매 역할 혹은 도약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반 기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자체로서 산업에 녹아들면서 엄청나게 큰 경제적 효과가 생기겠죠. 그거가 된다고 국가 존폐가 되느냐, 왜냐면 우리 모바일 생태계를 보면은 어차피 iOS 아니면 안드로이드 위에서 다 돌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전 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언어특화된 버전을 쓰면서 사용을 해도 국가 존폐랑은 상관없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가는 유지될 수 있을지언정 각 국가들이 보면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정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특히 초고대 생성 AI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고 축적을 한 거죠. 그 안에는 지식도 있지만 지식보다 더 많은 건 그 지역의 정치, 문화, 사회, 규율, 규범, 제도 같은 것들이 모두 녹아 있어요. 그렇게 녹아 있는 데이터의 특성이 고스란히 AI의 특성으로 전이가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해당하는 지역, 정치, 문화, 역사, 편향이 AI에게 생기게 되겠죠. 그리하여 이슬람 문화에 관련돼서 글로벌 빅테크, 정확하게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들에게 물어보면은 긍정적인 것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컨텐츠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미 문서, 영어도 아니고요. 북미 문서가 90%가 넘습니다. 북미의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쓴 많은 글들이 학습이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애냐 동애냐 물어보면 잘해야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 문서는 일본애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독도도 그렇죠. AI에서는 뭐 일본 목걸어가 표기된 데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분쟁 지역이고 그냥 그 중립지에서 일본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실효 지배를 한국이 하고 있지만, 그런데 워낙 이슈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대해 서비스를 할 때는 한국에서 물어보면은 요건 요렇게 대답하는 형태, 이렇게 후처리를 하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이슈 같은 것들을 모두 후처리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은 이런 평양성들이 녹아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가장 큰 고민거리는 북미 지역이 아닌 많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 이질성이 있는 지역들, 중국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문화 지역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다시 중동으로 넘어갈게요. 아랍어로 실리콘밸리가 만든 AI가 글은 되게 잘 씁니다. 아랍어로.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한데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냥 번역투인데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문법 하나도 안 틀리고 글은 잘 쓰지만 그 써내려간 글의 컨텐츠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이 북미 사상이에요. AI를 사용해서 글을 접하는 많은 그 나라 국민들,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계속 녹아들겠죠. 그렇죠. 그 지역의
위정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문화 다양성이 뭔가 북미 중국에서 지역으로 되게 오는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생성 AI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챗GPT 서비스가 안 돼요. 막아놨어요. 구글은 원래 서비스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바이두라든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한 250여 개의 초거대 생성 AI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막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 내에서의 어떤 AI 표준 같은 걸 만들어서 반드시 표준을 지키도록 해놨는데 비즈니스 할 때 그 표준의 핵심은 당성이에요. 당성이고 중국 내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그 중국 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는 건데 중국 체제가 전 세계 표준이 아니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애플이 저기 중국 버전 아이폰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바이두가 만든 모델을 탑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중국 체제를 이해를 잘해야 되고 그렇죠. 애플이 그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바이두에서 만든 걸 탑재를 하는 거죠. 예. 책에서 오픈 AI가 챗 GPT 플러그인을 통해 보여준 청사진이 이 초고대 인공지능을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완전히 나뉘게 될 거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좀 연동되는 걸까요?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이 작년 3월 24일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좀 조용한 것 같고 GPT 스토어 이렇게 전환해가면서 조금 이렇게 수면화로 가져앉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할루시네이션이란 게 생성 AI, 특히 글 쓰는 AI가 뭔가 잘못된 정보를 글로 쓰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하나도 안 틀리고 글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거짓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걸 글쓰기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현존 반복론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모든 걸 글쓰기로 하려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앱들 연결해서 막 실행을 하고 뭐 필요하면 검색 엔진 붙여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을 연결해서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들고 오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전체 프레임워크가 플러그인입니다.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대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 사용자가 있고 이 생성 AI가 대화를 사용자와 막 하다 보면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스로 글쓰기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연동이 되어 있는 혹은 협업을 맺은 외부의 앱들을 가져다가 붙여가지고 그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할 건지 필요하면 검색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역할을 지금까지는 검색이 왔어요. 물론 검색은 사용자들이 입력한 질문이나 질의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쭉 가져와서 쭉 순서대로 랭킹 매겨서 나열해 주는 데서 끝났지만 생성 AI는 의도 파악이라는 걸 하고 그 의도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좀 버무려 주죠. 이렇게 가공을 해서 던져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해지는 측면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시장이 진화된 검색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검색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광고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시장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생성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뭔가 어떤 앱을 실행을 할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를 중간에서 나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결정의 그 근거나 결정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 A 국가 거보다 B 국가 거를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정 기업 거보다 다른 기업 거를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뭐가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자체 생성 AI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 아닌 국가가 좀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센터장이 보셨을 때 AI 혁명은 이제 혹자들은 인터넷 모바일 혁명보다 뭐 크다라는 얘기들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인터넷 모바일 최소 그 이상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인쇄술 동급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인쇄술이 정말 대단했던 게 결국 그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서 내보내면서 사람들의 실제 사실은 종교와 성경 이런 거였어 하면서 종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보급 전파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의 발견. 그 정도로 불은 거의 인류의 시작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앤드류용 같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급은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전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훨씬 더 쓰일 수 있게 되고 오늘날의 산업사회를 이끌어온 가장 큰 기술 중에 기반 기술 중에 하나가 전기죠. AI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 근거에는 역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게 하는 어떤 자동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정해야 했던 판단해야 됐던 모든 것들 중에 상당수를 AI가 창의성이라는 표현이 좀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창의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가미된 생산 능력, 생성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부분. 거기서 자동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자동화를 통해서 기존에 정의되었던 프로세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의했던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고 꼭 그게 아니어도 사람이 일일이 다 판단해야 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를 자동화를 시킴으로써 생산성이 확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모바일 이상은 되지 않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생성 AI 지금 10년 뒤에 어느 정도 시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인터넷, 모바일 혁명만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시대가 열어지면서 엄청난 이제 어플 시장도 늘어난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엄청난 돈이 몰려드는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규모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픈 AI가 2조 뭐 매출이 있네 없나 막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6월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까지 10년 아닙니다. 10년은 2032년이죠. 이제 10년 안 남았어요. 2032년까지 1조 3천억 미국 달러. 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래서 17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보고서들이 조금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블룸버그는 좀 많은 편이었고 또 다른 컨설팅 펌들의 보고서는 그것보다 좀 작긴 했어요. 뭐 400조 원, 500조 원이 가장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그런데 올 1월에 맥킨지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맥킨지 네. 어쨌든 가장 영향이 큰 컨설팅 펌이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도를 찍은 건 아닌데 그 생산성 향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최소 2조 6천억 달러, 최대 4조 4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해요. 6개월 만에 3배가 튄 겁니다. 파급 효과가. 그러면 4조 4천억 달러면 대략 6천조 원이거든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금액도 올라가고 시간이 단축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AI가 더 빨리 발전해버리니까 그런 건가요? 기술적인 발전 속도 더하기 유지 케이스나 혁신 케이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제 또 초대한 건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시장 선점하게 각축점 벌이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7개가 있는데 AI 분야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순서는 어떻게 되고 각 회사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군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딥마인드를 한 팀으로 브레인과 딥마인드를 합해버리면서 만든 구글 딥마인드 이 둘이 투탑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는 빅테크라기보다는 스타트업이긴 한데 그 클로드 3를 봤을 때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 같습니다. 요런 생성 AI 기반으로는 요 셋이 좀 치고 나가는 것 같고요. 네, 메타는 전략이 조금 다르죠. 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하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만든 생성 AI를 오픈 소스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진영이나 구글 진영이 만들어가는 좀 API 중심의 이렇게 클로즈된 생성 AI와는 전혀 다른 트랙을 만들어 버려서 판을 좀 이렇게 흔들어 놓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왜 오픈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예측들이 있는데 일단은 후발입니다. 메타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21년 네, 우리 뭐 AI 잘 모르겠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메타버스 향으로 바꾸면서 원래 있던 강력한 페이스북 AI 리서치 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 자연어 처리나 언어 모델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딥마인드로 가기도 하고 구글로 가기도 하고 했죠. 주로 메타버스와 직접 연관이 되는 컴퓨터 비전, 뭐 3D는 쪽 멤버들 중심으로 리얼리티 랩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쪽 중심으로 제표를 열심히 해놨는데 챗GPT가 터졌네요. 그러고 좀 지나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생각이 다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팀을 부랴부랴 재편을 하고 막 하면서 거기도 나름 OPT라고 해서 오픈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GPT는 제너럴인데 얘는 제너러티브죠. OPT라고 해서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모델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좀 실패 사례를 겪으면서 페이스북 AI 리서치 유럽에 있던 핵심 멤버들에게 이 OPT 말고 진짜 경쟁력 있는 글 쓰는 생성 AI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라마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취한 게 이미 상당히 늦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모델을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판을 엎음으로써 새로운 트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픈소스를 하게 되면 어쨌든 외부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판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술 개발 속도를 혹은 기술 발전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이끈 건 그 딥러닝 기술의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딥러닝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딥러닝은 사실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 자기가 연구한 연구 내용들, 결과들, 심지어 코드의 모델까지 전부 다 GitHub 기반으로 아카이브 기반으로 다 공개를 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고 와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또 개선하고 하는 식으로 발전을 해봤단 말이에요. 사실 오픈 AI도 그 철학을 따르면서 발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구글도 그 부분에 앞장섰었고요. 그런데 이제 생성 AI 투자 규모 엄청 많이 들어가고 AI가 이게 잘못 쓰였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저런 명분으로 클로즈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회사는. 근데 메타는 아니다. 그냥 어차피 늦었으면 후발주자니까 차라리 그냥 오픈 생태계로 그냥 한번 쫙 만들어 가 보자라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린 것 같고 유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나머지는요? 자, 엔비디아가 진짜 찐이죠. 지금 뭐 여기서 제일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건 엔비디아 갖고 있긴 합니다, 지금. 네. 우리 금광 시대.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번 건 금을 캐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1,000 앞이죠, 이제. 뭐 대박, 그렇죠. 뭐 아마 시총 2위 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 캐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곡괭이 장사랑 청과자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분들이 돈을 벌었죠. 생성 AI 시대에 곡괭이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자, 오픈 AI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구글이든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 GPU 써야 된다. 누구든 해라. 그게 아니다? 하다못해 비트코인을 해서라도 쓰겠지. 심지어 포트폴리오도 갖춰져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전 노가 나는 거고요. 게다가 생성 AI를 만드는 건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GPU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드는 데서 끝이 아니라 그 기반 기술로서 모든 산업 사회 일상생활에 녹아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GPU가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겠죠. 예, 서버가 필요한 만큼. 그러니 난다. 여기는 앞으로 계속 독주가 이어지겠죠. 주식은 몰라도 회사는. 일단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의 독주는 유지될 것 같다. 근데 특히 학습, AI를 학습시키는 부분에서는 진짜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은 그래도 조금 여지가 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삼성전자랑 함께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서의 찬스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나요? 그저께 기사도 하나 나오긴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네요. 기침을 했어요. 이게 좀 슬프다면 슬픈. 어쨌든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어쨌든 꽤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꼭 잘 돼야 됩니다. 제 삼성전자 주주라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꼭 네. 잘 되길. 자, 그럼 이제 애플은요? 애플은 뭐 이제 그 자율주행차 그쪽 포기하고 AI로 올인하잖아요, 지금. 애플이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죠. 좀 밖에다가 기술 공개를, 그러니까 기술의 내부 공개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인데 생성 AI 그리고 초거대 AI 쪽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뒤처졌다는 표현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대신에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난주에 GPT-4 같은 스타일의 이미지랑 비디오랑 글을 한꺼번에 인식해서 처리할 수 있는 MM1이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저 왜 못 들어봤지? 네, 논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역시 애플이 놀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 하면서 그 논문에 따르면 뭐 GPT-4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적혔는데 논문은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GPT-4보다 낫다 모자라다 이제 매개변수 300억 개짜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어쨌든 애플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갖는 명확한 장점이 특히 B2C 영역에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잘 만들거든요. 디바이스까지 같이 하면서. 그럼 이런 기술을 내재화를 했으니 이제 어떻게 애플의 이 서비스 생태계, 비즈니스 생태계에 녹여 넣을 것인가가 굉장히 이슈가 주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애플에 넣으려고 해봤더니
조금 아직 이 생성 AI 모델 너무 크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게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넣어볼까? 이런 논의를 구글과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직은 조금 약간 한 발 뒤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보면 이 온디바이스 생성 AI 녹여넣는 게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애플이 제미나이를 녹여넣겠냐 이런 논의가 진행됐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겠죠. 자, 아마존과 테슬라는요? 아마존은 AWS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걸로 돈을 벌잖아요. 맞아요. 수익률 엄청나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아마존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클라우드가 워낙 막강하니까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어떤 생성 AI든 우리 이 플랫폼 위에서 녹여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오픈 이내버에이션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뭐 베드락 같은데 엔트로픽의 모델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라마도 아마존 위에서 돌고 있고, 그 외에 또 알려져 있는 뭐 코히얼 혹은 이스라엘의 AI21 랩스 같은 기업들이 만든 초고대 생성 AI들이 아마존 AWS 위에서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체 생성 AI도 타이탄 뭐 이런 모델들이 있긴 한데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경쟁력이 있거나 이름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조금 지나와서 보니까 생성 AI 자체 경쟁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면서 알렉사의 자체 생성 AI 매개변수 2조기짜리를 넣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걸 보니 조금 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단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애저 중심으로 오픈 AI의 GPT를 얹어가지고 쭉 치고 날아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의 성장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마존 AWS의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깰 수 없는 아성 같았는데 이 생성 AI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AWS가 조금 줄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이유가 결국은 초거대 생성 AI는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학습 인프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녹여넣는 서비스 인프라도 그렇고 클라우드랑 같이 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클라우드를 다음 세대로 이끌 핵심 기술 혹은 핵심 요소가 생성 AI라고 한다면 지금 AWS의 이 포트폴리오보다는 좀 더 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것의 이점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 이런 클라우드 시장도 당연히 앞으로 훨씬 더 커지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생성 AI를 여러 서비스에 녹여넣거나 산업에 녹여놓으려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남은 이제 가장 울상인 테슬라. 요즘 너무 떨어져서 저도 이제 사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테슬라. 테슬라는 생성 AI 관점에서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그록이라고 해서 따로 뺀 것 같고 테슬라는 결국 자율주행차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자율주행차에 연계되어 있는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얼마만큼 잘 해결할 거냐가 간 건 아닌가 싶긴 해요. 생성 AI의 관점보다는 그냥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얼마만큼 레벨 5를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점 아닌가 싶습니다.